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골든플릿, 그러니까 황금함대의 첫 사업인 호위함 사업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골든플릿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 트럼프가 전함을 다시 만들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15,000톤에서 2만 톤 정도의 중간 정도의 전함급 함선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미 해군은 이런 대형 전함을 만들고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하고 이 대형 전함을 호위할 대량의 호위함과 무인전투함을 도입하겠다는 게 골든 플릿의 기본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바로 이 골든 플릿의 첫 사업으로 대형 전함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함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다종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기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바로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를 위한 개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멈티 기술을 위한 개방형 아키텍처를 개발해서 그 어떤 무인기와 유인기라도 멈티로 연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 사업은 바로 이 멈티의 표준을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무인전투기는 기수의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더를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적외선 탐색 장비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은 바로 우리가 개발하는 무인기의 기수에 여러 가지 임무 모듈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93억을 들여서 2029년 5월까지 개발하게 되고요. 당연하지만 무인전투기의 기수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장비는 전부 대한항공이 개발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인전투기의 기수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들과 협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LIG와 그리고 리얼타임 비주얼, MNC 솔루션 등 국내 무인기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멈티 표준에는 무조건 관련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는 걸 강제화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인전투기의 기수에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하는 여러 회사들과 협력을 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사업에 한화와 그리고 카이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화가 이번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의 레이더는 한화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LIG에서는 FA50을 위한 공랭식 A사 레이더를 개발했고, LIG에서는 이 레이더를 무인전투기에도 탑재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사청이 항상 하는 게 있죠. 하나의 회사가 기술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지금 한화에게 무인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을 발주를 해둔 상태이고, 한마디로 방사청이 이미 FA50용 레이더를 개발한 LIG와 경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화에게도 공랭식 레이더를 개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LIG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미 무인전투기용 공랭식 A사 레이더는 LIG가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한화에게도 같은 공랭식 레이더를 개발하게 해서 LIG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전투기용 레이더도 지금은 한화와 LIG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둔 것인데요. 정작 이번 무인전투기용 임무장비 모듈화 개발에는 무인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한화카이 연합과 그리고 대한항공 LIG 연합의 경쟁이 갈수록 너무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경쟁을 할 때는 한다고 해도 협력을 할 때는 해야 하고, 특히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핵심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 사업은 바로 우리의 무인전투기의 기수에 다양한 임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IG가 천공3의 체계 개발 사업을 방사청으로부터 수주해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천공3의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는 계약을 한화에서 방사청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06억이고, 그리고 사업기간은 2030년 6월까지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UAE에 천공2 포대를 정식 납품하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납품하게 되는 UAE용 천공2 포대에는 우리 한화에서 개발한 A사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천공 포대에도 다기능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고, 이 레이더 하나로 목표의 탐색 그리고 목표 포착과 미사일 유도를 전부 다 해준다고 해서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천공 포대에 포함된 다기능 레이더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과거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UAE에서는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 한화에게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의 개발을 의뢰했고 이번에 납품되는 UAE용 수출용 천공2에는 바로 이 능동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천공3에도 이 UAE용 다기능 레이더가 그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천공3를 위해서는 UAE용 다기능 레이더와는 다른 모델. 그러니까 성능이 더 뛰어난 모델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개발 계약은 이번에 체결되는 거지만 이미 한화에서 자체 자금으로 선제 개발을 하고 있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부 한화에서 선행 개발한 선행 모델이 일부 우리 천공포대에 이미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체된 구형 다기능 레이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한화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신형 레이더는 벌써 야전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레이더의 성능입니다. 우선 알려지기로는 기존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에 비해서 신형 레이더는 성능이 대략 2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알려지기로는 대략 70km인데 신형 레이더는 150km 이상이라는 것이고 사실상 탐지거리는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드웨어는 UAE 덕분에 개발이 되어서 이미 테스트용 레이더를 일부 우리의 포대들에게 배치를 했다는 건 장기간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 레이더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드웨어적 구조는 UAE용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한화가 2030년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레이더의 성능은 UAE용 레이더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이나 LPI 모드 등의 개발은 우리가 UAE에 제공하는 레이더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레이더들은 하드웨어적 스펙은 훌륭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졌고 그래서 같은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미국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서 작정을 하고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한화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UAE 덕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천공3는 2030년까지 개발인데 정작 UAE 덕에 우리의 천공3를 위한 다기능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이미 개발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래서 한화에서는 이번에 작정을 하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최고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UAE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천공용 능동위상 배열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의 개발을 앞당겨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외부적으로 생긴 건 똑같겠지만 성능적으로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천공3용 레이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이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잠수함용 디젤 엔진의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업용 함선의 디젤 엔진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잠수함용 디젤 엔진을 번갈아가면서 납품을 했는데요. 엔진의 연료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데이터를 조작한 게 밝혀진 것만 근 20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건 그에 대한 처벌입니다. 결론은 2개월에서 5개월간의 지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20년 동안 조작을 했는데 고작해야 최대 5개월의 지명정지. 그러니까 새로운 입찰 참여나 납품 정지를 때린다는 게 기가 막히고요. 일본 잠수함의 디젤 엔진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제가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잠수함의 독일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국산을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국산 잠수함용 엔진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입니다. 결론은 지금 일본은 고작해야 2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은 이 잠수함들에 들어가는 엔진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적은 수량의 엔진이 필요한 게 잠수함용 엔진이라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최신 잠수함에도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된 구식 엔진을 사용하고 그래서 일본이 새로 적용한 리튬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낼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이 엔진은 연비도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더 이상 국산 잠수함용 엔진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프랑스 등으로부터 잠수함용 엔진을 수입하는 걸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수함용 디젤 엔진은 필요한 수량이 너무 작고 그에 반해서 엄청나게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도 극히 소수의 두 업체만이 잠수함용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게 더 웃기는 게 그럼 한 업체로 일감을 몰아줘야 하는데 일본은 이걸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업체에 나누어 주었고 사실상 두 업체가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엔진의 시험 데이터 조작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 업체를 사업에서 퇴출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2개월에서 5개월의 지명 정지 처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 일본 잠수함 건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용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디젤 잠수함에 필요한 엔진의 수량은 극히 적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에서나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디젤 잠수함용 엔진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17억엔의 돈을 들여서 승무원에게 부적절한 물건을 공급했다고 하고 2013년도에는 육상 자위대 헬기 공급 사업에 단합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비리를 저질러도 일본은 이 회사를 퇴출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징벌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두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을 하는 거지. 사실상 두 업체가 이 사업을 독점하는 거라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트럼프의 황금함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가 황금함대 계획의 일부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의 황금함대, 그러니까 골든 플릿이라는 건 정말 트럼프다운 명칭이기는 하지만 그 계획 자체도 트럼프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계획인데요. 결론은 이 황금함대 계획은 트럼프가 원했던 전함의 부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함대의 핵심은 대략 1만 5천 톤에서 2만 톤급의 중간 크기의 전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전함이 대형화된 이유는 바로 최대한 큰 대포를 탑재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대형함선을 만드는 이유로 이야기한 건 최대한 크기가 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이런 이유라면 미국이 굳이 대형 함선을 만드는 이유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사거리가 길 수밖에는 없는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10이 넘는 속도를 활용해서 비행을 하고 사거리가 길수록 속도 에너지는 감소하고 사거리는 길어지는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속도에 반비례해서 사거리가 길어지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도 탄두의 크기가 큼에도 사거리가 2000km 정도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 미국이 최초로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다크 이글도 크기는 작으면서도 최대 사거리가 3000km가 넘는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굳이 전투함에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대형 전투함이 아니라고 해도 극초음속 활공체를 운반할 운반체도 많고 그리고 굳이 전투함이 아니라 괌 등 미국의 여러 해외 기지에 배치해도 충분하게 중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배치하기 위해서 2만 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함을 건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코웃음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퇴임하면 이 계획은 취소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의 황금함대 계획은 최소한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 해군의 중심 계획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 함대 계획은 대략 300척의 유인 전투함과 그리고 다량의 무인 전투함으로 구성되고 2만 톤에 달하는 트럼프의 전함과 그 트럼프의 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소형 호위함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첫 황금함대 계획은 바로 소형 호위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건조하기로 한 소형 호위함은 원래 미국에서 건조하고 있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사업이고 미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건조하기로 했고 그리고 사업자는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이고요. 솔직히 어떤 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믿지를 않았지만 저도 외신을 보고 그대로 전한 것일 뿐이고 다만 제가 국내 언론사들보다 좀 더 빨리 그 소식을 전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업은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가 사업자가 되었고 헌팅턴 잉걸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조선소를 더 확보한다고 하고 그리고 해외 파트너와의 협조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소가 미국 내에서 손쉽게 조선소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면 진즉에 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일도 없었겠죠. 결론은 미국 조선소들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 사실상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HD 현대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호위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할 뿐이죠. 여전히 미국 의회는 전투함만은 미국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전투함을 OEM 방식으로 미국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 함선을 건조하는 건 현대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헌팅턴 인걸스가 건조하는 것으로 해서 납품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이 방법은 굳이 필요도 없는 헌팅턴 인걸스가 중간에 끼는 방식이라 아마 우리 현대에게서 직접 전투함을 납품받는 것보다 그 비용이 대폭 상승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투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걸 굳이 미국으로 옮겨서 마치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가 건조한 것처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함선 건조 비용은 필요 없이 대폭 상승하겠지만 미국이 굳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야 우리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아주 비싼 자존심값을 지불하겠다는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의 황금함대 계획의 첫 번째 전투함 계획이 발표된 것이고 이 전투함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대가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가수권법에서 외국 조선소의 대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업을 특별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원과 하원의 협의 과정 중에 빠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지극히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조선소들에 의해서 미국 조선산업이 장악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 미국은 자신들의 조선업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내용이 국가수권법에서 빠진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우리나라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인프라는 탐나지만 말 그대로 기술이나 인프라만을 빼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특히 미국 의회가 심하고요. 미국 의회는 오랫동안 미국 조선소들과 정경유착을 해온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생각이 미국 조선소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국가수권법에는 해외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걸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도 자신들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말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챙기고 우리나라를 밀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 이번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서 미국 사회나 의회도 아주 많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군함을 건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군함을 건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상표만 미국 회사 상표를 달았을 때의 비용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미국이 시간을 버리는 동안 중국과의 격차는 더 좁혀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고 실제로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미국은 우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해질 테니까요. 비록 이번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함선의 건조는 우리나라가 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처럼 납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건조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고 함선의 건조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연히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제까지 미국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내에 2개의 조선소를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이 만든다는 2개의 조선소를 누가 만들 것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회사들이 만들어도 7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미국 회사들이 만들면 10년 이상, 아니 사실상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만일 미국 회사들이 조선소를 확대하는 게 가능했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리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법은 미국의 군함 건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미국의 발등에 언제 불이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지만 미국 스스로가 그 불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